김준혁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아유, 교수님. 아주 요즘 바쁘시죠? 학기 말이라서. 거의 마지막 수업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수업 오늘 3시간 하고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목 상태가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수업이 없으셨을 때도 목 상태는 썩 좋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좀 음주 좀 작작하세요. 아이고. 아니, 요즘은 너무 바빠갖고 글 쓰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2주째 지금 술을 못 마셨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술벌레들이 살짝 좀 오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책 쓰고 논문 쓰고 이러느냐고 당분간은 지금 술 마실 겨를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주변에 송년회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운해하고 있답니다. 아이, 그래요. 술 빚을 많이 지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빨리 빚을 갚으셔야 될 텐데. 지금 집필 중이신 책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조의 리더십인데요. 1차로 얼마 전에 끝난 책은 그 민선 1기, 2기 수원시장 하셨던 심재덕이라는 분에 대한 이제 전기였고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내년 1월 달에 그 7,000명 대상으로 하는 이제 특강이 있어요. 그 정조에 대한 특강인데, 그래서 어쨌든 개혁군주 정조가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하고 통치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을 좀 쓰려고 열심히 좀 글 쓰고 있답니다. 이 시점에 다시 우리 김준혁 교수님과 매주 방송을 하게 돼서 얼마나 보람되는지 또 설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전에 대선 전에 제가 목요일마다 그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목요일의 남자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목요일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요일의 남자 김준혁 하면서 제 이야기를 꽤 아주 흥미롭게 들었다고 그러면서 또 천기누설도 하고 이번에는 천기누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 사회를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이렇게 질문하시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말이죠. 심상치 않습니다. 홍석현 대망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큰 꿈을 꾸고 있다. 2017년 때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서 2018년 대망론을 꾸고 있다. 2018년이 다 가긴 했습니다만은 대망론만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홍석현 대망론이요. 2017년에 하셨던 말씀, 홍석현 대망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보고 있죠. 지금 그래요. 하는 여러 가지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대망론을 가기 위한 이제 포석으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홍석현이 그 나이에 대망론 꿈꾸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분이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분 49년생입니다. 그래요? 올해 우리 나이로 70밖에 안 돼요. YS나 DJ가 대통령 될 때 다 70들 넘었었는데 그리고 그때하고 달리 지금 70은 굉장히 젊은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은 노인을 75세서부터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직 이 70세 이 작년이기 때문에 나이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중의 대망론의 논거는 대개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일보와 홍석현 회장이 지금 분리됐다.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 JTBC를 완전히 손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또 실제로 지금 오너가 그의 아들 홍정도 씨고요. 그거는 책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JTBC는 어찌 됐건 하여간 민주당의 차기 주자들 하나 둘씩 쳐내고 있는 양상이고 중앙일보는 현 정권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쏟아붓고 있고 말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현 정부 여당에게 치명타를 입힘으로써 그래서 홍석현 대망론을
가능케 하는 그런 어떤 길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이게 논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거가 예. 뭐 이렇게 상당히 맞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예. 약간 아닌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약간 좀 다른 대망론의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은 그 홍석현 회장이 그 중앙일보하고 JTBC를 활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 이제 분명히 이제 자기의 어떤 대망론을 꿈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동일하죠.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그 JTBC 보도국장이 바뀌었어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오병상. 예, 그 전에 보도국장이 아마 신혜리 보도국장이었을 텐데. 보도국장이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권석천. 아, 그랬나요? 하여튼 예. 그 보도 담당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보면서. 예.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작업이 들어가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보도국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도 담당 사장인 손석희 사장에 대한 일종의 뭐 견제 프레임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손석희 사장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손석희 사장이 또 100% 홍석현의 의중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또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나름의 조직 논리라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손석희 사장이 100% 다 그 홍석현 회장의 이런 그 청탁을 뭐 거부했겠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들 지금까지는 진실이다. 예. 특히 이 생각하고 싶으나 그것이 우리가 또 다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네네. 예. 제가 앞서서 새 보도국장으로 오병상 씨를 얘기했는데, 오병상 씨는 보도총괄이고, 보도국장은 이상복 씨라고, 예전에 그 정치부 회의 그 진행 맡은 그분이더라고요. 맞아. 예. 맞아.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예.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점은 조금 전에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하고 JTBC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네. 제가 보는 거는 약간 좀 다른 관점이에요. 예. 뭐냐면은 지금 그 JTBC하고 중앙일보에서 계속해서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는 견제하는 보도를 하고 사실 견제하는 보도라고 하는 것보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 뭐 대놓고 지금 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중앙일보가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조중동 중에서 중앙일보가 지금 제일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홍석현 회장은 자기는 손을 뗐다.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의 안티 세력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등의 이 세력들이 더욱더 더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 있는 그런 지지 세력들을 이제 편가르기를 하게 하면서 야 이거 문재인 정부가 이거 뭐 그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결국은 구관이 명관이야. 옛날 사람들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제 홍석현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게 제 생각은 홍 회장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한테 야, 너네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 차기 정권 창출 불가능해. 야, 이해찬이 이야기하는 20년 대망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꿈깨. 그러면 너네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오른쪽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네. 오른쪽을 끌어들여야만이 너네들도 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을 끌어들일 때 누가 끌어주게 할 거야? 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홍석현의 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네네. 광주 KBS, 제주 MBC였나? 그래서 광주에 가서는 여순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제주에 가서는 4.3의 진실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이제는 도올 김용옥 교수가
단순하게 철학자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재조명하고 그래서 올바른 현대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탁월한 이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홍석현하고 도올 김용옥 교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예, 그 홍 회장이 그 과거에 도올 김용옥 교수를 중앙일보사 10층에 연구소를 내주면서 같이 이렇게 수시로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도올로부터 사사를 들었던 이런 사람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깝게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도 감싸 안고 그 사람의 문제점도 이렇게 큰 틀에서 덮어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실제 존재한단 말이거든요. 예. 제가 이 특정 인물 도올을 거론한 것은 도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홍 회장에 대해서 물론 그건 미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홍 회장이 만약에 출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이고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뭐 이런 식의 그냥 애두른 이야기 한마디도 그 홍석현이라는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상당히 돋보이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도올 말고도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광화문 위원회 위원장 유홍준이죠, 그죠? 예.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인데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홍석현 회장하고 북한을 많이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우리 지금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과거에 지지했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니 오른쪽에 있는 가장 상징적이고 합리적인 인물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합리적인 인물을 갖다가 우리가 좀 모셔오자. 그래서 가령 이런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총리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도 계속해서 국무총리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도 대망론을 꿈꾸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망론을 꿈꾸해서 분명히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차기 국무총리의 가장 유력한 물망으로다가 야 우리 오른쪽에 있는 홍석현 회장을 좀 끌어안자라고 하게 됐고 그러면 홍 회장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을 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그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안정되고 뭐 어쨌든 경제를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강그룹 회장이자 삼성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었던 홍석현의 탁월한 능력과 보수를 갖다가 이렇게 아우르면서 중도로 이끌어 나가는 홍석현 회장, 홍석현 국무총리의 탁월한 그런 능력들 이런 걸로 인해서 국가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언론이 도배가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이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홍석현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구나. 야 홍석현 다음에 대선은 홍석현이다. 뭐 임종석 아니야. 조국 아니야. 김부겸 아니야. 이낙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제껴버리고 홍석현을 갖다 띄울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JTBC가 이렇게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뭐 공격 아닌 공격을 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본다기보다도 역으로 저는 홍석현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프레임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런 그 인맥들 거기에다가 홍석현 회장은 남북 관계를 아주 일찍부터 주목하고 그래서 북한을 계속해서 방문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 역으로다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면은 남쪽에 있는 보수 세력들이 자신들을 지지해줘야 되거든요. 과거에 박근혜가 남북 관계 개선하겠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가 대박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수들이 다 쌍수 들고 환영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각하가 하는 일이라면 우린 다 뭐 충성을 맹세하면서 다 돕겠습니다.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꾸로 남북관계 개선을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니 온갖 뭐 트집을 잡아가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있는 건데 그런데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주미 대사도 했고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우익 세력들과 매우 깊은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북한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보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이나 아니면 옛날에 전대협 대표로 파견 나갔던 뭐 임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남북관계의 어떤 움직임보다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게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북미 간의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하고 특히나 남쪽에 있는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홍석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토를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홍석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영웅이 되게 되면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인데 그나마 우리 문재인 정부 제가 볼 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이영자, 이때 뭐 영남 자영업자들 다 떠난다부터 막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민족의 영웅으로 경제도 구하고 남북관계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 국가를 안정시키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이때 그 다음에 대선 주자들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일종의 이낙연의 다음 타자 그것으로 등장하지 않게 하는 민주당 내부의 지금 전국 운영이 더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조금 빠른 시기이긴 하나 오히려 등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런 민주당 혹은 여당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정부 운영을 해나가야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지금은 좀 빠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내년 그 상반기 안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방법 속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은 우리 김준혁 교수님은 홍석현 씨가 다음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양반을 이제 주미대사로 이렇게 보냈던 것은 사실은 당시에 약간의 저는 두려움 같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세력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세력과 연대를 해야 된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어쨌든 이 땅에 정착시켜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5년의 민주주의를 자기 있는 동안에 정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중에 대연정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연정 전 단계에서 바로 삼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고리를 맺게 된 것이고 그것의 주자가 홍석현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석현이었죠. 그러니까 홍석현이 주미대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유엔 사무총장하고 그 바탕 뒤에 다음 대선 주자로 나가자고 했던 것이었는데 삼성 엑스파일로 갔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지금은 삼성 엑스파일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느냐? 지난번에 홍준표가 뭐 온갖 이야기를 떠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사과 상자 안에 그 귤만 들어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민주당에서 너희들 찻대기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야기할 때 그 찻대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찻대기 정당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찻대기 이야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홍석현이 당시에 찻대기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걸 보고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찻대기 다 잊어버렸다. 찻대기도 잊어버렸는데 삼성 엑스파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홍석현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홍석현이 갖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꼭 기억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그 기반이 보수이고 또 이 사람이 아버지 홍진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 매형인 이건희 조카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지금까지 온갖 잡아뒀는데
이게 단순한 권력만이 아니라 경제력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이 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왕국이죠.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의 권한까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균형을 잃어버린 나라가 절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걱정하는 거죠. 이 교수님 한 16분 동안 홍석현의 장점을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맛이 갔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홍석현 씨가 지금 사실 돈도 갖고 있고 언론 권력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고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앞에서 힘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중앙과 JTBC를 동원해서 이렇게 정권을 흔들기 하고 있는 것이. 뒤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그 정관용 시사자키 거기도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칼을 뽑았구나. 이제 대중학교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거 이러다가 이제 오락 프로그램 나오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다 작살나는 거야. 니들 이제 잘 봐. 이런 이야기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너는 한 100분의 1도 지금 나오지 않았다. 이제 조금씩 하나씩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 교수님, 작년에 방송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2017년에 홍석현은 2018년 대선, 그러니까 재보선을 지금 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홍석현 씨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고 공석이 된 대통령 자리를 얻기 위해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전에는 그렇게 봤었죠. 그렇게 봤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힘인 거죠. 그렇죠. 집단지성.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흔들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풀어진다면 나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신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가 봐서는 사실 뭐 지금 48%대 그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저는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은 40%까지는 내려갈 거라고도 봐요. 그러나 당분간 한 6개월 정도 안까지는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올해 그 북한에서 답방을 하지는 않아도 내년 초에 이제 답방을 좀 할 것 같고 북미 간의 대화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잘 안 풀렸을 때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리하는 노력들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신뢰를 좀 하고 있다면은 저는 뭐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충분히 그런 그 홍석현의 대망론도 막을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면 홍석현 쪽에다 손을 내밀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인 거죠, 이게 지금. 에이,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홍석현 씨를 뭐 예우는 할지언정 그렇게 뭐 자기 주자로 혹은 정치적 후계자로 생각할까 하는 그거는 전혀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치적 후계자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급할 때는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그 도와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초청한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자기 주변에 인맥을 형성해 왔거든. 그런데 그 인맥을 형성해 온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홍석현에 대해서 비토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행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석현 회장의 행보가 예의주시돼야 할 것 같고, 그 이상호 기자는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검사들과 폭탄주를 나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관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홍석현 동생이 옛날 고검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홍석조. 네. 홍석조. CU그룹 지금 회장이냐 그럴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 인맥은 뭐 잡고 있는 거죠, 뭐. 아이고 참 무섭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검찰 인맥이 있어요, 병원 인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저라고 인맥이라봐야 김용민 박사님 한 명밖에 말씀도 하십니다. 교수님 지금 이재용 씨 쪽하고 홍석현 회장 쪽하고는 관계가 어떤지 좀 파악이 되십니까? 글쎄 뭐 저는 뭐 이재용 회장하고 홍석현 회장하고 뭐 관계가 좀 뭐 틀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언론상에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피보다 진한 물은 없다. 물보다 피는 늘 진하다. 네. 그래서 이 피는 결정적인 순간에 피로 뭉치게 돼 있어요. 뭐 대답은 딱 이겁니다. 그래요.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끝을 모르게 추락할 경우에는 결국 홍석현 회장이 나서서 도와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틀어진 양자 간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고. 그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재용 회장이 지난번에 감옥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다음에 삼성의 어떤 그 지분을 자기 자식한테 나눠줄 생각도 별로 없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겠다. 사실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성격이 모질거나 야망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감옥 갔다 오면서 감옥 안에서 살면서 다시는 감옥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본인이 아이고 뭐 내가 하는 것보다 뭐 이러다가 우리 외삼촌한테 맡기고 외삼촌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삼성그룹의 실제적인 사람인데도 감옥을 갔는데 이거 이제 다시 감옥 안 가려면 거꾸로 외삼촌한테 부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삼성이 갖고 있는 힘들이 저는 홍석현한테 갈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홍석현이 거꾸로 삼성 니네들 지금 경제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하는 거 막 해라. 그렇게 되는데 그게 다 사람들한테 홍보가 홍석현이다 한 거다. 이렇게 되게 되면 홍석현이 진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참 무서운 그런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는 홍석현 회장.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좀 홍석현의 행보에 대해서 레이더를 좀 켜두시죠. 제가 모니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차마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우리 김준혁 교수님의 홍석현 회장 쪽에 대한 레이더, 감시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탁월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준혁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